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미국의 탐정 소설 작가인 에드워드 호크입니다. 작가는 192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단편 소설만 950여 편에 이르는 다작의 작가로 유명한데요. 특히 서스펜스와 빠른 액션보다는 미스터리와 추론을 강조하는 고전 탐정 소설가의 대가입니다. 오늘 소개 작품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품은 흉터를 팔아먹는 사나이입니다. 주인공의 오랜 친구인 흉터가 있는 사나이는 어느 한 사건에 고용이 되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이 아주 흥미진진한 탐정 작품을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흉터를 팔아먹는 사나이, 에드워드 호크. 9월의 그날 오후는 유난히도 태양이 맑게 느껴졌다. 조금은 더 손님들이 찾아오기 쉽게 달란 앤드 트래퍼 탐정 사무소에 창을 깨끗이 닦아두라고 설득한 보람이 있었던 것일까? 내가 몸소 페인트를 2통을 사들고 오자 젊은 파트너인 마이크 트래퍼는 주말에 사무실 안을 새로 칠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요일 아침까지는 말끔히 칠해놓을게요, 엘. 마이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원한 초록색 벽을 바라보느라면 기분이 훨씬 가라앉겠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장기간 고용 약속이 돼 있는 비서가 오더라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비서보다도 손님 쪽이 먼저 필요하네.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를 파트너로 삼은 뒤로 신통한 사건 청탁은 별로 없었다. 그가 동업조로 투자한 돈도 얼마 안 가서 거덜이 날 판이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엘. 비서도 손님도 몰려오겠죠. 나는 이 마을에 찾아온 옛 전우와 주말을 보낼 약속을 해두었기 때문에 페인트 깡통과 천연덕스러운 낙관을 갖고 있는 마이크를 남겨두고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월요일에 보자고. 그렇다고 멋대로 비서를 채용하지는 말게나. 무엇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당신의 그 낡은 금고일 겁니다. 이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면 권총은 어디에다 관수해두면 되겠나? 새 장소를 생각해 두어야 하겠는걸요? 어쨌든 저 금고는 치워버려야겠어요. 월요일에 만나서 이야기하세. 이 말을 뒤로 남기고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거의 40년 만에 만난 글리프 게일리와의 재회는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그때 나와 글리프는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로 전쟁이 마지막 여러 달을 유럽에서 싸웠었다. 그리고 12월의 날씨가 활짝 개인 어느 날 오후 독일군의 포탄이 그의 얼굴 한쪽을 날려버렸을 때도 바스토니에서 함께 있었다. 포탄이 비오듯 퍼붓는 속을 나는 100야드 정도 떨어진 야전 병원까지 그를 끌고 가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것이다. 그 일로 나는 훈장까지 받았지만 나는 그 일을 영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처음 얼마 동안 육군 병원으로 글리프를 문병 가서 그 얼굴을 볼 적마다 나는 그를 살려준 일이 과연 잘한 일인지 생각이 흔들리곤 했다. 왼쪽 뺨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처음과 같이 되살리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몇 번이나 수술을 거듭해야 할 것인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전황이 뒤바뀌어 우리들이 공격하려 나서기에 앞서 나는 여러 번 그를 문병하러 갔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떠나왔고 그 뒤로부터 글리프를 만나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긴 나와 글리프는 여러 해 동안 소식을 교환하고 있었고 전후 뉴욕에서 재회할 약속까지 해두기는 했지만 결국엔 만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뒤 여러 번의 크리스마스 카드와
행복한 결혼을 했노라는 통지를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은 끊겨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그가 전화를 걸어와 버스편으로 이 마을에 들리겠노라고 알려온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도중 하차하여 주말을 나와 함께 지내려는 속셈인 것 같았다. 그에겐 이제 아내가 없고 아마 죽었던가 이혼했을 것이다. 외톨이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목요일 밤까지 나는 그로부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요일까지도 걸려오지 않았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와 만났다. 그는 나와 동갑이니까 이제 60이 되었을 것이다. 왼쪽 뺨에 흉터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의 건강은 아직 좋았고 차림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얼굴의 피부 이식 부분이 두드려져 보였지만 그것 말고는 나보다 훨씬 젊게 보였다. 야, 글리프, 육군 의사들이 꽤나 멋진 수술을 해주었군.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대꾸했다. 거의 40년 동안이나 이 얼굴로 살아왔어. 이제 고민하지 않게 되었네. 수술을 12번이나 한 끝에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 이 흉터도 없앨 수가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은 진저리가 나더구만. 물론 그랬겠지. 좌우간 이것저것 할 말이 많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결혼했나, 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일에 참고 견뎌줄 만한 여자가 없더군. 아직도 담정사무소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자네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었지. 자네가 샘 스페이드처럼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 잘 돼가나? 겨우겨우야. 2년 전에 까딱했으면 문을 닫을 뻔했네. 그래서 젊은 녀석을 파트너로 삼았지. 내 자식 또래쯤 되는 녀석이야. 내겐 아들놈이 있어. 글리프가 무뚝뚝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나지 않아. 서해안 쪽에 살고 있지, 그 녀석은. 자네 결혼했다고 했던가? 그랬지? 그래, 한 10년쯤 살았지. 10년 살았으면 많이 산 편이야. 헤어지고 나서 쭉 혼자 지냈어. 회사가 도산할 때까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꽤나 괜찮은 일을 하고 있었다네. 지금은 여기저기 나라 안을 관광하면서 저금을 축내고 있는 셈이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을 걸세. 무슨 일이든지 생기겠지. 그는 내 팔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네를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네, 엘. 자네가 어떤 생명을 건져주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야. 어떻게 살아왔지? 평범한 생활이었지만 불만은 없어. 그때 끝장이 나지 않았던 게 다행이랄까? 함께 저녁을 사 먹고 나서 나는 그를 나의 아파트로 데리고 왔다. 침대가 하나 여분이 있었다. 그는 별로 많지 않은 내 세간들을 훑어보고 나서 물었다. 나를 구해주고 받은 훈장은 어떻게 했지? 그 어딘가에 있겠지. 저당 잡히지는 않았네. 이튿날 아침 밥을 먹고 난 다음 글리프에게 사무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마이크가 사무실 벽을 새로 칠하고 있을 것이라는데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사다리 덮개들을 치우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 옛 전우 글리프 게일리 1세. 그리고 마이크를 그에게 소개했다. 글리프, 내 파트너인 마이크 드래퍼야. 마이크는 손에 묻은 페인트를 닦은 뒤 글리프와 악수를 나누었다. 늘 이렇게 엉망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군. 시내 중심부에서 가깝겠는걸? 글리프의 이 말에 내가 입을 열었다. 이 고장 변호사한테 가끔 사건을 청탁받기도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다지 신통한 것은 없지만 말세.
잠시 후 우리는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제서야 마이크가 다시 벽치를 시작했다. 사무실이 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멋진 청년이야. 좋은 조수가 돼주겠지? 클리프의 말이었다. 일거리가 없을 때는 서로 괜찮은 말벗이 된다네. 그런데 말이야, 아침에 갈 테니까 하룻밤 더 재워주지 않겠나, 엘? 있고 싶은 대로 머물러도 괜찮네, 클리프. 알아들었나? 아니야, 하룻밤만 더 신세지겠네. 나는 얼마 동안 그를 안내하면서 마을 안을 돌아다녔다. 내가 아파트로 돌아온 것은 오후 3시경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기가 바쁘게 전화벨이 울렸다.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마이크인 줄로 짐작했다. 나의 짐작은 틀림없었다. 마이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 지금 사무소에 사건 청탁인이 와 있어요. 토요일 오후에 말인가? 네, 남자 2사람이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요. 월요일에 다시 와달라고 그러라고. 자네는 그저 페인트쟁이라고 말하고 말이야. 이미 늦었어요. 계약금 $500로 우리들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 2사람은 현금을 들고 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둬. 거절하지 말고 말이야. 거절하지 않았어요, 엘. 그런데 그들 얘기는 이래요.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나이 지긋한 사나이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처음 내가 생각한 것은 당신이 변장을 해가지고서 아니,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 친구 양반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케일리? 아, 맞다. 클리프 게일리. 고작 하루 일이니까 100이나 200쯤 주면 되겠죠. 그 사람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나는 방 안에 있는 클리프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그건 그렇지만 말하기가 좀 곤란하군. 어떤 청탁인데 그래? 이리로 나와서 이 사람들하고 만나보지 않겠어요? 나는 클리프를 쳐다보면서 다시 대답했다. 내키지 않는걸. 그런 말이야. 30분 뒤에 그 2사람을 내 아파트로 데리고 오라고. 알아들었나? 알겠습니다, 엘. 나는 전화를 끊고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도대체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딱 질색이다. 그래서 클리프에게 물었다. 자네가 이 마을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작자가 있나? 그러나 클리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천만에 이 마을에 아는 사람은 자넬 뿐일세. 나는 찬장을 열어 술병을 꺼내들었다. 한 잔 어때? 너무 이른 시간일까? 괜찮네. 나도 한 잔 하겠네. 물을 좀 타주게나. 전화는 마이크 그 친구한테서 왔었어. 사무소에서 말이야. 청탁인 2사람이 별난 주문을 가지고 일일이 오고 있네. 자네 마음에 내키기만 한다면 하루치 급료를 자네에게 지불할 수가 있게 됐어. 얼만데? 150. 그 이상일지도 몰라. 무슨 일인데? 아직은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나이를 찾고 있는 모양이야. 이유는 곧 알게 되겠지. 이 마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어. 클리프가 왼쪽 뺨을 문지르며 말했다. 이게 돈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던걸. 아직 돈이 된 건 아니야. 괜찮겠나? 마이크가 청탁인을 데리고 이리로 오고 있네. 내가 사건 청탁인을 만나 그 내용을 듣고 있을 동안 자네는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어떨까? 괜찮다고 생각되면 자네를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합세. 우리가 잔을 비우고 나자마자 마이크가 들어왔다. 같이 온 2사람은
기묘한 사람들이었다. 검소한 옷을 입은 다이엘 메카디라는 사람은 은행가 아니면 변호사로 보였다. 다른 한 사람인 필 레시라는 사나이는 허우대가 좋고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코밑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새까만 자켓을 입는 데다가 헐렁한 회색 바지를 걸쳤고 셔츠는 깃을 풀어헤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엔 이 사나이를 메카디의 보디가드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 오래 서서 낡아빠진 가죽을 씌운 소파에 걸터 앉았다. 메카디가 입을 열었다. 아파트로까지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달란 선생. 사무소 쪽은 지금 어수선해서 말씀이지요. 평소 토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란 어떤 것이지요? 내일 맡아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지요, 미스터 메카디? 우리들은 허가증을 갖고 있는 사립 탐정입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특히 마약에 관한. 마약 따위하고는 관계가 없소. 솔직하게 말하겠소, 달란. 딸년이 달갑지 않은 녀석하고 어울려 달아났소. 게다가 두 사람은 집을 나갈 때 중요한 서류를 들고 갔단 말입니다. 그게 언젠데요? 바로 지난달 나와 마누라가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틈에 말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묻자 그제서야 그는 대답했다. 부동산업입니다. 잃어버린 서류는 당신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소. 나의 사업은 주로 도시개발 사업이요. 내가 노리는 토지에 관해서 비밀리에 개별 교섭을 하고 교외에 새로운 쇼핑센터라든가 시가지의 사무실 건물용 땅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비밀이 새어나가면 필요한 땅의 값이 상당히 비싸진단 말입니다. 따님과 그 친구가 거기에 관한 서류를 훔쳐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약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도로 찾고 싶습니다. 나와 켈런과의 관계는 요즘에 와서 썩 좋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이 필이 중개인이 돼주고 있어. 필 레시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제서야 그가 보디가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교양이 배인 말투여서 나는 놀랐다. 나는 켈런의 대부입니다만. 그는 쓴웃음을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지스라는 녀석은 좋지 않은 놈이라 댄이나 제인이 싫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그 녀석은 켈런을 빼앗아갔고 게다가 서류가 잔뜩 들어있는 서류 케이스까지 훔쳐갔다 말씀입니다. 그래도 나는 켈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켈런을 만나 서류 케이스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다일렀지요. 그 애도 순순히 따르길래 우리는 내일 오후 누군가를 시켜 그걸 받으러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째서 당신 자신이 가지 않는 겁니까? 서지스가 서류 케이스를 갖고 있는 데다가 나는 그 녀석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녀석은 장발을 하고 귀걸이까지 달고 있지요. 그러니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 짐작하시겠죠? 댄의 운전수인 앤트워스에게 서류 케이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라고 그 녀석이 켈런에게 말했다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웬트워스가 이제는 댄이 있는 데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카디가 끼어들었다. 서류를 되돌려받는 중요한 마당에 흥정을 깨고 싶지는 않소. 웬트워스는 자동차 사고로 오래된 흉터가 왼쪽 뺨에 있어. 그리고 내 차를 운전해주고 있을 때는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어. 서지스는 앤트워스를 한 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을 거요. 그래서 흉터가 있는 나이 지긋한 남자라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요. 다른 사람을 보내면 그는 경찰관이라 생각하고 달아나 버릴 거란 말이요. 이치에 닿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나는 어딘지 석연치가 않았다. 이 사건 청탁 자체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만일 그 서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서지스는 벌써 사본을 100벌 정도는 만들어 놓았을 거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녀석은 모르고 있어. 중요한 서류로는 보이지 않거든. 게다가 다른 서류도 섞여 있고 말이오. 내가 당장 경찰을 부르지 않도록 켈런이 서류 케이스를 들고 나오겠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그건 흥정상의 교환물인 거요. 두 사람은 내버려두면 저절로 돌아올 것이고. 그래도 한 달 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레시가 설명을 덧붙였다. 켈런하고 연락을 취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며칠 전에 켈런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죠. 그 뒤 켈런이 서류 케이스를 돌려주자고 서지스를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는 했지만 나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내일의 예정은? 오후 4시에 사우스 스트리트 공원으로 서류 케이스를 갖고 오겠노라고 그 녀석이 말했답니다. 분수 곁으로 말씀이죠. 그 녀석이라면 거뜬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가 끼어들었다. 그 분수 근처에는 일요일 오후만 되면 그런 타입의 패거리들이 잔뜩 모여듭니다. 하지만 서류 케이스는 들고 있지 않겠어요? 내가 물었다. 또 한 가지, 왜 탐정사무소에 정탁을 하러 오셨나요? 메카디가 대답했다. 그 서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요. 일요일 오후에 공원에서 일이니까 서지스한테 서류 케이스를 받은 뒤 날치기를 당할지도 모르지 않소. 사립탐정이라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와 마이크는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그 일을 하는 것은 나도 마이크도 아닙니다, 미스터 메카디. 우리가 뒤에서 엄호하기는 합니다만. 나는 침실 쪽으로 걸어가서 침실 문을 열었다. 나오게, 글리프. 글리프가 웃는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좋은 인상을 얻으려는 취직 희망자와 같은 얼굴이었다. 메카디가 대뜸 말했다. 이 사람이라면 됐소. 웬트워스하고 똑같은 최고로군. 나는 마이크를 곁으로 불렀다. 얼마라고 말했지? $1000, 계약금으로 500, 끝난 뒤에 500. 눈도 꿈쩍하지 않던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되면 글리프한테 300을 주자고. 나는 우연의 일치에 신경을 더 쓰지 않기로 했다. 일요일에는 소슬바람이 불고 날씨도 활짝 되었다. 마이크가 메카디네 집으로 가더니 웬트워스가 쓰고 있던 운전사 모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모자는 글리프의 머리엔 조금 컸지만 티슈 페이퍼를 안에 채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글리프는 운전사들이 잘 입는 곤색 슈트 자켓을 입었다. 내 몸뚱이를 빌려준다는 일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인걸. 게다가 수고비도 충분하고 말이야. 글리프가 화난 얼굴로 말했다. 자네는 흉터를 빌려주고 있는 것뿐일세. 안성맞춤으로 자네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바스토이에 있을 때처럼 말이지. 다만 그때는 재수 나빴을 때 만난 것이지만. 마이크가 서둘렀다. 그럼 갑시다. 타협은 어떻게 됐죠? 분수 곁에 숲이 있네. 자네와 나는 거기에서 글리프를 커버하면 되네. 권총은 챙겼나?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것은 금고 안에 있죠, 엘? 하나로 충분해. 시끄러운 일이 생길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할 일은 알고 있겠지, 마이크? 서류 케이스를 들고 있는 젊은 녀석을 찾아서 그것을 건네받는 것이죠. 그 녀석 돈을 우려낼 생각은 하고 있지 않겠죠? 없어. 그 녀석은 장발이고 귀걸이를 달고 있는데 이름은 서지스라고 했어. 자, 그럼 나설 시간이야. 나는 시계를 쳐다보며 그들을 재촉했다. 공원 분수 곁에는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어 있었지만
초여름 한창 때만큼은 붐비지 않았다. 나는 숲 곁에 빈 벤치 쪽으로 걸어갔고 마이크는 그 반대쪽으로 보냈다. 클리프는 모자를 고쳐 쓰더니 입을 조금 비틀고 웃는 얼굴로 분수 쪽으로 걸어갔다. 시간은 4시 5분이었다. 나는 서지스처럼 보이는 장발의 젊은이를 찾았지만 서류 케이스나 큰 보따리를 들고 있지 않았다. 4시가 지났다. 서지스는 정말 나타날 것인가? 그때 기다란 집시 스커트에 앞가슴이 패인 브라우스 차림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 느닷없이 나타났다. 근처에 포장지대를 빠르게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클리프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분수대 밑으로 곧장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여인이 클리프와 말을 건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클리프는 망설이는 모습으로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그리고 여인과 함께 걸어 나갔다. 나는 숲과 반대쪽을 살피며 마이크를 찾았다.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상황은 타협 내용과 달랐다. 별 수 없이 나는 벤치 곁을 떠나 그 두 사람을 멀찌감치 해서 뒤쫓으며 마이크도 나와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기만을 바랬다. 내가 오후에 군중 속을 누비고 다니는 사이에 두 사람은 오솔길로 걸어가더니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아직 서류 케이스를 들고 있는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여인이 클리프를 진짜 흥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경험자의 귀에는 틀림없는 총소리였다. 나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오솔길을 돌아가는 길목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클리프를 발견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클리프! 클리프! 나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면서 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생명을 살리기엔 이미 늦었다. 클리프 케일리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총알은 한 방 그의 심장에 명중했다. 마이크는 한 손에 리볼버를 든 채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클리프가 여자 뒤를 따라가는 걸 보았는데 종소리가 들려왔고 클리프가 이 모양이 된 걸 발견했네. 여자가 한 짓이 아니면 서지스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쏘았겠지.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영문을 알 수가 없군. 경찰을 부르는 게 좋겠어. 마이크가 나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괜찮겠어요, 엘? 송장을 보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닐세. 그런 줄은 알고는 있지만요. 경찰을 부르라고. 그리고 다니엘 메카디한테 전화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줘. 나는 경찰관이 당도할 때까지 클리프의 시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포탄이 비오듯 하는 경황 속에서 클리프를 안전한 장소로 끌고 다녔던 바스토니에서의 12월. 맑은 그날의 일을 나는 되새겼다. 내 도움으로 그와 거의 40년이나 더 오래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그를 이 사건에 끌어들인 탓으로 그는 죽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장난 같을까? 경찰관이 당도하자 나는 송장에서 떨어져 그 근처를 수색했다. 멀리는 가지 못했을 것이다. 10야드쯤 떨어진 곳에서 라일락 덤불 속에 처박아 놓은 권총을 발견했다. 389경 리볼버였고 총소리를 약하게 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얀 손수건으로 싸놓은 채였다. 손수건의 하얀 빛깔이 나의 눈에 유난히 비쳐들었다. 그 손수건은 써본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탄알이 뚫고 나간 구멍이 있었고 한쪽에는 초록색 얼룩이 져 있었다. 나는 권총을 그 자리에 두고 경찰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형사와 감식개원이 달려왔고 사진개원과 검시관 조수도 왔다. 나는 살인과의 고울드 부장 형사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말했다. 전화를 걸고 돌아온 마이크가 자신이 했던 일을 말했다.
서지스의 풀네임은 뭐였죠? 골드가 물어온 말이었다. 알 수가 없어. 메카디가 알려주겠지. 그리고 나는 마이크 쪽을 향해 말을 걸었다. 그 사람 이리로 온다던가? 이 판에 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어요, 엘? 발목을 삐었다고 말하더군요. 글리프가 죽었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더군요. 형사부장 골드가 말했다. 내가 그 친구 마음을 돌려주지.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자네가 본 여자가 그 친구 딸이라면 유력한 용의자야. 권총을 싸고 있던 손수건 말인데 혹시 이니셜 같은 건 없었나? 설마 살인범은 자신의 이니셜 따위를 함부로 현장에 남기지 않을 걸세. 하지만 남자 손수건이야 여자 것은 아니란 말일세.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 자, 다니엘 메카디를 만나러 가자고. 메카디는 성공한 부동산업자답게 교외의 커다란 집에 살고 있었다. 리무진 승용차가 주차해 있었지만 웬트워스의 후임 운전사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들이 현관으로 다가서자 머리카락이 조금 희끗희끗한 아름다운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다. 메카디의 마누라일 것이라고 짐작해 보았는데 내 짐작은 맞았다. 제인 메카디예요. 부인이 교양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이가 전화를 함부로 받아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마이크가 우리들을 소개했다. 여인은 골드 형사부장이 온 것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다. 마치 경찰이 개입할 사건이 아닐 텐데 라는 표정이었다. 메카디는 널찍한 거실에서 발을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다. 오늘은 정말 일이 사나운 날이군요. 그는 골드와 악수를 하면서 말을 이었다. 뜰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삐었거든요. 내가 말을 걸었다. 글리프 게일리에겐 더 지독한 날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정말 안 된 일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당신들이 하는 장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겠소? 이때 골드가 끼어들었다. 메카디 씨, 당신이 피해자를 고용하고 가출한 당신네 따님의 보이프렌드와 연락을 취하게 하여 서류를 되찾으려 했던 일은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나는 달란과 트레포를 고용했다고 말해도 되겠죠. 우리들은 예전에 고용하고 있던 운전사 구실을 대신할 수가 있는 흉터가 있는 사나이를 찾고 있었는데 글리프를 고용하자고 제의를 한 건 이 두 사람이니까요. 그럼 이전에 글리프 게일리를 만났던 일은? 없습니다. 따님은 어떤가요? 이때 내가 끼어들어 설명했다. 글리프 게일리는 이 마을에 잠시 들린 것뿐이요. 그 녀석은 이 마을에서 나 이외엔 아무도 모른다고. 골드는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젊은 여인이 글리프에게 다가갔다고 그랬죠? 혹시 행방을 감추었던 켈런 메카디가 아니었을까요? 안 그래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집에 따님의 사진이 있겠지요, 부인? 나의 말에 제인이 거실로 들어가더니 리무진 곁에 늘어서 있는 메카디의 가족 사진을 액자채로 가지고 나왔다. 차 뒤에 서 있는 제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사나이의 뺨에는 흉터가 있었다. 리무진에는 이동 무전용 안테나가 달려 있었으므로 무선 전화가 달린 차라는 것을 곧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가족들의 한복판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여자야. 왜 이 애가 글리프를 쏘았을까요? 이렇게 중얼거리는 골드의 말에 제인이 가로막고 나섰다. 그 애는 아무도 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애는 글리프를 만났을 때 엔트워스가 아니라는 것을 당장에 알아차렸겠지. 그리고 숲속에서 그 애는 서지스에게 일러 바쳤을 거야.
그 녀석은 얼떨결에 글리프를 쏘았겠지. 나의 말에 골드가 맞장구를 쳤다. 그럴지도 모르겠는걸? 그는 그 상황을 골똘하게 생각해보는 눈치였다. 그러자 재빨리 제인이 나섰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우리 애는 아무도 죽이지 않아요. 마이크가 물었다. 켈런과 서지스의 거처를 아십니까? 메카디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알고만 있다면야 내가 가서 끌고라도 딸년을 데리고 돌아오겠어. 골드가 수첩을 꺼내들었다. 서지스의 특징을 가르쳐 주시지요. 히피 차림입니다. 장발에 머리띠를 두르고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제인의 대답이었다. 골드가 제인에게 질문을 하고 마이크가 곁에 지켜서 있는 동안 메카디가 나를 곁으로 불렀다. 달란, 나는 아직 그 서류 케이스를 찾고 싶소. 찾아주면 수수료는 2배로 지불하겠소. 그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보겠소. 내가 찾고 있는 것은 글리프를 죽인 살인범이다. 덤으로 서류 케이스까지 찾을 수가 있다면야 더욱 좋겠지. 나는 마이크와 골드를 메카디 집에 남겨두고 나의 가설적인 줄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필 레시의 주소를 전화번호부로 알아내 그가 혼자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다. 괜히 전화로 알려주더군요. 경찰이 그 집에 있는 것 같더군요. 예, 흥정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글리프는 죽었습니다. 자, 대부의 처지는 이제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레시씨. 나는 그만둬요. 거짓말을 듣고 있을 시간은 없어. 당신은 오늘의 흥정을 타협하기 위해 켈런과 만났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켈런과의 연락 방법을 알고 있을 거요. 켈런과 서지스가 숨어있는 곳을 알 거요. 켈런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아마 그랬겠지. 하지만 서지스가 죽였다고 생각하오. 더 이상 2사람을 감싸고 돌 수는 없어. 이건 살인사건이기 때문이요. 그는 소파에 앉았다. 마치 그를 매달고 있는 철사를 내가 끊어버리기나 한 것처럼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알았어, 달란. 무엇을 알고 싶소? 2사람은 어디에 있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베리 마리나가 가까운 보트 수리장이었어. 마리나를 지나 1차선 도로를 따라가면 나오는 해변이었어. 서지스는 여름 내내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어. 주인이 빈방에 그 녀석을 살게 해준 거죠. 고맙소. 내가 찾아가는 것을 2사람에게 알리지 마시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나는 레시의 집을 나서자마자 거리의 공중전화에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마이크가 페인트 칠을 하러 사무실에 들어와 있기를 바랬으나 응답이 없었다. 그 길로 나는 사무실로 가서 낡은 금고에서 389경 리볼버를 꺼내 챙겼다. 그리고 행선지를 적은 메모를 마이크의 책상 위에 남겨두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베이 마리나를 지나 비포장 도로를 달려 보트 수리장 쪽으로 갔다. 길 양쪽에 일반 요트와 고급 원앙 요트가 정박해 있었다. 더러는 트레일러에 얹혀 있어 어디론가 운반되어 겨울 동안 적당한 곳에서 보관하러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맘때는 인기척이 없어서 기분이 썰렁해지는 장소였다. 수리장 앞에서 차를 세웠다. 조그만 외국제 스포츠카가 세워져 있었다. 켈런이 타고 돌아다닐 만한 차였다. 메카디는 켈런을 데리고 돌아와 달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되도록이면 큰 보트 그늘에 몸을 숨기면서 사람이 살고 있을 만한 양철 지붕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50야드쯤 다가갔을 때 켈런이 느닷없이 문간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어깨너머로 무슨 말인가를 떠들었다. 나는 달려가서 거리를 좁히려고 했다. 그녀는 안으로 도로 들어가려고 했다.
켈런, 네 편이야. 내가 냅다 지른 고함이었다. 그녀가 완전히 문을 닫기에 앞서 나는 총알을 맞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간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달아나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 녀석은 어디에 있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죠? 집안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나는 리볼버를 꺼내들면서 말했다. 서류 케이스를 되찾아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야. 그는 뒷문간 복도에 서서 저녁노를 등지고 있었다. 나는 켈런을 풀어주고 권총을 잡은 채로 그에게 덤벼들었다. 발이 걸려 넘어진 그는 나에게 깔린 채로 쓰러져 있었다. 가만히 있어, 서지스. 나는 그의 나이가 나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그의 긴 머리채를 낚고 얼굴을 볼 수가 있도록 머리를 틀어 돌렸다. 그의 왼쪽 뺨에는 흉터가 있었다. 글리프나 운전사 웬트워스의 왼쪽 뺨처럼. 그러나 나는 곧 이 사건에는 이상한 꿍꿍이 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네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겠니? 나는 서지스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켈런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아빠가 고용한 건달이에요? 엘달란, 사립탐정이야. 네 아버님은 서류 케이스를 되찾고 싶다고 나를 고용한 거야. 그래서 오늘 오후 나와 내 친구가 그걸 찾으려고 갔다가 친구가 죽었어.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겠니?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 서지스가 나에게서 달아나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권총으로 위협하고 나서 그의 손을 놓아주었다. 경찰 신세를 질 만한 짓은 안 했어. 서지스가 소리쳤다. 살인 용의가 있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죽인 건 아니야. 누가 죽였지? 말하면서 나는 켈런 쪽을 힐끗거렸다. 우리 두 사람 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라스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와 헤어지고 나서 우리는 총소리를 들었어요. 겁이 나서 우린 마구 달아났어요. 라스라니. 내가 라스 서지스요. 메카딘의 운전수를 한 일이 있나? 내가 넘겨짚고 한 말이었다. 그러자 서지스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장발을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도록 그 거지 발사계 같은 모자 안에 말아놓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죠. 한 달쯤 했을 거요. 그동안에 당신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집을 나왔건. 그러자 켈런이 가로막고 나섰다. 뭐 잘못됐나요? 라스는 이 수리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정당하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서류 케이스는 어떻게 했지?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간혹 들어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돈이 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결합시켜 드렸으니까 그만한 돈은 챙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셈이지요 뭐. 돈은 들어있던가? 아니요. 서류 나부랭이 뿐이었어요. 아빠가 찾고 싶어 하길래 아빠 심부름꾼하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왜 웬트워스를 보내라고 못 박았지? 그 녀석은 내 앞에 있던 운전수요. 서지스는 이렇게 털어놓더니 말을 계속했다. 공원에 나타났던 사나이가 내 후임자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서류 케이스는 어디에 있지? 켈런이 입을 열었다. 총소리가 난 뒤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 사람은 서류만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 서류를 집더니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그 무엇도 분명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 아가씨 부모는 라스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장발 때문이라면 애당초 저 사나이를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서지스는 세게 콧방귀를 뀌었다. 얘 엄마가 나를 싫어한 거라고요. 아니, 엄마는 나하고 불장난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난 따님 쪽이 더 마음에 들었단 말이오. 그제서야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다. 더욱이 흉터가 공통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 흉터는 어떻게 해서 생겼지? 어렸을 때 우유병 위로 굴렀어요. 우유가 아직 남아있었지요. 엄마가 섹시한 상처라고 정형수술을 시키지 않았어요. 흉터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 말에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불쑥 대꾸가 튀어나왔다. 미세스 메카디가 그랬겠군. 젊은 한 쌍이 숨어 있었던 양철 지붕 건물에서 빠져나올 때 차 한 대가 길 저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마이크가 나를 살리겠다고 들어닥친 것이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죽었는 줄 알았다고요. 아직은 자네한테 사무소를 송두리째 맡길 수가 있나? 자, 지금부터 서둘러 가야 할 때가 있네. 우리는 차를 달렸다. 나와 마이크는 제인 메카디가 커다란 집의 아래층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이는 외출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나는 계단을 밟으며 말했다. 진상을 듣고 싶습니다, 미세스 메카디. 당신한테 말입니다. 무엇에 관해서지요? 갤런이 운전수하고 사랑의 도주를 했다는 것을 당신도 주인 양반도 말해주지 않았지요? 그 일 때문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나는 가족사진이 얹혀있는 사이드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이 사진에 찍힌 흉터가 있는 사나이 말씀입니다만 라스 서지스가 아니군요. 더 나이가 지긋한 운전사 말입니다. 서지스 앞에 운전사, 그러니까 이 웬트워스도 뺨에 흉터가 있습니다. 당신은 흉터가 있는 사나이를 좋아하시지요, 미세스 메카디? 여인은 나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소리쳤다. 당장 나가줘요, 두 사람 모두! 나는 사진을 제자리에 돌어놓고 마이크에게 턱짓을 했다. 나가자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 마이크가 물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운 좋으면 받게 되겠지. 메카디가 글리프 케일리의 흉터를 보고 저 옆에 내 애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쏘았다는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는 현장에서 도망쳐 나올 때 발목을 삔 거군요. 마이크의 이 말에 나는 빙긋이 웃었다. 자네도 가장 명백한 실마리를 놓쳤네, 마이크. 우리 사무실 벽만큼이나 큰데도 자네는 놓친 거야, 이 사람아. 예? 자, 그럼 수수료 몫에 일을 하자고. 아파트의 문을 열어준 필 레시는 드레싱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눈초리로 우리를 노려보더니 말했다. 사람을 방문하기엔 조금 늦은 시간이 아닐까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참이요. 당신이 보고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 댄 메카디가 진짜 청탁인이요. 보고는 그 사람한테 하시오. 나는 자리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지. 처음부터 말이오. 댄 메카디의 부인인 제인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나이를 좋아했어. 더구나 흉터가 있는 운전수를 말이오. 정신과 의사라면 그 원인을 그 여인의 어린 시절에서 발견해내겠지만 그건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오. 바깥 양반인 미스터 메카디는 부동산에 관한 비밀 교섭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집안의 운전수라면 스파이가 되어 귀중한 정보를 건네줄 수가 있을 거요. 차 안에 전화가 있어. 운전사라면 전화 내용을 엿듣는다던가 뒷자리의 대화를 듣는다던가 메카디가 가보는 부동산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지? 당신은 제인이 얼굴에 흉터를 가진 운전사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용하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나이를 찾아다녔어. 당신들한테 수고를 좀 끼쳤을 뿐이요. 별로 비밀거리도 아니지.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은 먼저 글리프 케일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동료로서 끌어들인 거요. 당신은 방랑자를 찾아 버스 정류소를 뒤졌소. 나는 글리프가 목요일 밤에 이리로 올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는 금요일 아침까지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소. 당신은 목요일에 그를 발견했지만 당신이 의심받지 않고서 메카디의 주의를 글리프에게 쏠리게 할 필요가 있었지. 글리프는 사립 탐정인 친구를 만나러 이 마을을 찾아왔노라고 당신에게 말했소. 그러자 당신은 서류 케이스를 찾아오는 사람으로 켈런의 운전수를 지정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지. 켈런과 라스가 흉터 있는 사나이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런 남자가 필요하다고 당신은 메카디에게 말했어. 그리고 우리를 고용하도록 메카디를 설득했어. 당연하게도 우리들에게는 얼굴에 흉터가 있는 바라는 대로의 사나이가 있었지. 글리프가 서류 케이스를 찾아오면 제인이 그를 운전수 자리를 맡길 테니까 당신의 스파이를 들여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글리프는 아직 멋쟁이 남자고 제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흉터 있는 사나이를 좋아하니까. 혼자 꽤 똑똑한 척하고 있구먼. 레시가 오른손을 드레싱 가운의 호주머니 속에 찌르고 있는 채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글리프는 욕심을 냈어. 호주머니에 서류를 쑤셔놓고는 서류 케이스를 가지고 가라는 켈런에게 말했지. 운전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당신은 덤불 속에서 그걸 다 보았어. 글리프는 당신을 쳐다보면서 그 서류를 돈으로 사라고 했었지.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를 쏘고는 그의 호주머니에서 서류를 빼앗았고 내가 달려가자 나무 그늘에 숨었단 말씀이야. 그렇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권총을 갖고 있는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신은 권총을 꺼내들고 총소리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손수건을 쌌단 말씀이지. 그 손수건에 초록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어. 우리 사무소의 페인트야, 레시 씨. 당신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우리 사무소에 갔다가 묻은 페인트를 손수건으로 닦았겠지.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그 사무소에 들린 사람은 당신과 메카디 그리고 글리프와 나뿐이었어. 글리프는 제 가슴을 쏘고 10야드나 떨어진 덤불에 권총을 버릴 수가 없어. 메카디는 살인사건 5분 뒤에 교회 자택에서 마이크의 전화에 응답하고 있었어. 그러니 남는 사람은 당신뿐이란 말씀이요. 해서 당신의 손수건이요. 당신이 쏘아 죽인 거요. 레시는 생각보다도 재빨리 행동했다. 드레싱 가운 속에 감추어둔 조그만 권총쯤으로 대단한 상처가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권총이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이전에 마이크의 무쇠 같은 커다란 주먹이 먼저 레시의 턱을 후려 갈겼다. 그제야 나는 마음을 놓았다. 골드 형사부장을 부르게. 나는 레시의 힘이 빠진 약한 오른손을 발로 걷어차 권총을 멀찌감치 나가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여기에서 서류를 찾아내자고. 골드가 욕심내고 있는 증거가 될 것이고 메카디한테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메카디가 제 에펜네하고 운전수의 관계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엘? 모른다면 해태 눈가리게.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화기로 갔다. 글리프는 자업자득이지요, 엘? 그가 죽은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맥없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군. 오늘 밤은 잠을 푹 자고 싶으니까 말이야.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흥미진진하고 계속적으로 범인이 누구일까 추론하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가가 다룬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나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그러한 소재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소설화시킨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이 소설로 작가는 독자들에게 끊임없는 질문과 해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인 엘의 종합적인 결론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탐정가로서 그의 직업을 더 멋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많은 의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멋진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